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연말까지 100개 넘는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이 공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이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공공기관 채권 발행이 쏟아지면서 초우량 채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작은 블랙홀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주요 원인으로 한전은 6월 이후 총 12조 7,9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매도로 일관했던 국민연금이 포지션을 바꾸고 본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연말에 자산 분별 목표 비중을 맞추는 자산 리밸런싱의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분기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 상승 추세가 둔화됐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실 채권 비율은 0.53%로 전 분기 말 0.53%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전기차, 우주항공, 그리고 AI까지 계속해서 그 확장 분야를 넓혀가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 이번에는 게임업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 X를 통해서 XAI의 AI 게임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게임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로써 게임업계에서는 다시금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 없는 것을 판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김시한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던 이 국내 증시의 반등 흐름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한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공매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걸 말하죠. 그럼 공매도는 어떨 때 사용될까요? 특정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하는 투자 전략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만 원인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없는 주식을 빌려서 100만 원에 매도를 하고 이후 주가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매입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겁니다. 하락분만큼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없는 것을 판다니 당연히 장단점과 많은 논란이 있겠죠. 먼저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나 큰 펀드는 공매도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이 제한적이라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죠.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나 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또 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에 공매도가 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는 공매도 재개를 2주가량 앞둔 6월 13일 다시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건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 엑솜 자산운용의 강원모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짐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리서치 업체인 스마트카르마 홀딩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 짚었죠. 공매도에는 일부 종목의 과열 현상을 완화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런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또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간 공매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던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죠. 또 한국거래소에 내년 3월에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개인 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은 90일, 또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이 조건도 통일하는데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는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 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이 90일로 한정이 돼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공매도의 특성, 또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임기 말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5%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정책 부메랑을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그리고 이민자 추방 정책이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1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원유 수입의 6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50센트 오를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 근원 PC 지수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된다면 이 PC율이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연준 독립성 약화 등 또 다른 정책들이 결합이 되게 된다면 물가 상승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연준 부의장은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23%포인트 추가할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연준을 훼손할 경우 다우존스 지수가 수천 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닥터돔의 누리엘 교수도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무려 5%에 달하고 국채금리는 78%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의 켈로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로써 한국식 휴전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27일 켈로그 장군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지명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켈로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에 부담이 된다면서 종전 협상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는 DMZ 조성 등 이 한국식 휴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연기 구상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준비 중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병력 확충을 좀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인출 권한이 여전히 65억 달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함께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칩스법 보조금을 받은 인텔, 하지만 파운드리는 매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칩스법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파운드리 분사와 관련한 조건을 함께 명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이 보조금을 받은 그 뒤에도 파운드리 분사 시 지분을 50.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했습니다. 이는 인텔이 분사 후에 외부 매각이나 상장으로 경영권을 타사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분사를 통해서 외부 투자 유치와 장기적인 IPO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상장 후에도 인텔이 지분 35%까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또한 미국 내 파운드리 프로젝트 지속과 초미세 공정 도입을 위한 조건도 함께 덧붙인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인텔은 주요 사업부 매각이나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가 조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실적 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텔은 투자 제약으로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반토막이 웬 말이냐, 직원들이 현재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직원 보너스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서 일부 직원이 보너스의 60%만 받을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 미만 증가에 그쳤고요. 영업이익은 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부정확한 주문 처리 등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이 불매 운동도 영향을 좀 크게 미쳤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CEO는 고객을 되찾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고 빠르게 움직이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올해 스타벅스 주가는 약 6% 상승에 그쳤는데 S&P 500 지수 상승률 26%에 굉장히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이 한국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 규제는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외국산 장비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장비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서 당초 엄격했던 규제 수위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AI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HBM 수출 제한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이 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HBM은 AI 칩셋 제조의 필수적인 요소로 규제 목적이 일단 중국의 AI 역량 억제에 있는 만큼 이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에게는 이번 규제 완화 소식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섹터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래 대금을 붓는 쪽을 봤더니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인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뭐 기관도 딱히 어느 쪽에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AI 소프트웨어 쪽인데 사실상 지금 그쪽 섹터에서 종목을 바라보자고 하면은 주가가 막 40에서 80%까지나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뜻 손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증권가라던가 이제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만큼 그렇다면은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 지금이라도 접근하기에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팔란티어라든지 혹은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주가에 대한 양호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약 80% 정도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다수의 AI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수익일 겁니다.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의 회비를 갈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빨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아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랠리가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조금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그나마 잘 나와주고 있고 현재 AI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어서 내년 쪽에 대한 매출 성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제부터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게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결국 3분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 내년 흑자 전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많기는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은 실적에 잘 나오고 있는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혹은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토픽을 꼽아보게 되면 더존비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존비존이 기업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또 대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현재는 POC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차례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먼저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이 더존비주온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 기업이 먼저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간 모습들을 보였고 그 기업이 견고하게 버티면서 다른 AI 소프트웨어 바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 차례 급등한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이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하면 이제 더존비주온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토픽 종목으로는 이 기업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사실은 우리 김시엔 팀장님과 꽤나 예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제는 고점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40에서 80%나 더 올라올 정도로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선 좀 압도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종목별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더존비주온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팀장님 이제는 이 AI가 붙기만 하면은 정말 수급을 받고 확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떴던 게 의료 AI가 있고 그런데 지금 또 간밤에 있었던 이슈를 보니까 AI가 붙는 또 다른 테마가 하나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참 많은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전기차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X를 통해서 이 XAI의 이 AI 게임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게임 업계가 다시금 큰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하겠다라면서 출사표를 좀 강하게 던졌습니다.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판호 발급 같은 그 이슈가 붙어야지만 탄력성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앞으로 게임 업계의 판도는 어떤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AI 쪽이 게임 쪽에 붙게 되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실적 혹은 뭐 그 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AI 쪽에 대한 이슈가 좀 게임 쪽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활용을 해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이후에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를 감소하게 되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신작의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신작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안에서 흥행을 할 수 있는 타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사실 자체가 원래는 이미 게임 산업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게임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게임주들 역시도 몇몇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들어와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우리가 게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향들. 요즘 투자 이제 산업의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산업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앱마켓 수수료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용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게임 섹터의 원년이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에 대작 게임이 또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슈가 붙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게임 산업을 투자를 할 때는 개별 기업의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게임 산업이 잘 움직인다라고 해도 모든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뭐 신작이라든지 혹은 파노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개별적인 스토리에 따라서 좀 주가의 변동성, 탄력적인 부분들 역시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되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깊게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게임 본업에 대한 모멘텀, 뭐 신작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T라든지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 자산 쪽에 대한 이슈가 붙을 때마다 함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 모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게임주들 역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내가 게임 본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대작이 예정이 되어 있는 펄어비스라는 게임, 붉은 사막이 지스타에서 흥행성을 좀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스타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내내 만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스타에 방문했던 많은 분들의 발길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스타에서 흥행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 게임 출시 이전까지의 기대감은 조금 더 유효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중국 판호 쪽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라는 점, 두 번째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판호로 인해서 내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1월로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의 또 트레이딩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단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업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가상 자산이라든지 혹은
믹스코인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락이 또 나와주긴 했으나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제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업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함께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점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업계 잘 살펴보자면은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업계 같은 경우 개별 이슈 위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일단 최근에 있었던 지스타를 통해서 내년에 이 신작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그 이후로 붉은 사막을 출시할 예정인데 붉은 사막에 대해서 그 관심도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출시가 된 이후에 과연 유저들이 얼마나 몰릴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게임업계는 본업을 잘하는지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핫한 트렌드 중 하나죠. 가상자산과 얼마나 엮여 있는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는 좀 그동안 잘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터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잘 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가 싶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봤더니 한 오후 8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로써 이제 전 미니지 대표죠. 미니진 대표를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잘 가고 있던 엔터주 이렇게 뭔가 아티스트 개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앞으로 엔터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엔터주들이 외면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인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쯤에 그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엔터주들을 더 봐야 한다. BTS라든지 혹은 블랙핑크 I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던 상황들, 엔터주가 좋아질만 하면 이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찍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이슈 자체는 좀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때 계약되어 있는 스케줄이라든지 광고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전속 계약 해지가 과연 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연 이제 위약금 6천억 안 낸다고 하는데 과연 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결국 여기에서 또 노이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추가적인 실적 하향까지도 조금 더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물론 이제 하이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다른 아티스트 대비했을 때 살짝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세븐틴이라든지 BTS 이쪽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조금 작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매출이 잘 안 나온다라는 우려까지 나올 수가 있으면 결국 엔터 산업 특히 대장주로 있던 하이브가 하락하면은 다른 엔터사들 역시도 함께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눌림이 나오고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이 되었을 때는 저는 그때가 또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노이즈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BTS라든지 블랙핑크 IP 쪽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더해서 앨범이라든지 콘서트 쪽에 대한 지표들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 자체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노이즈는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눌림목 매식이 나왔을 때에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역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JYP 엔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기업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혹은 트와이스 그리고 데이식스라는 그 아티스트가 좀 인적 노이즈보다는 굉장히 회사 간의 끈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노이즈가 좀 적은 쪽은 JYP 엔터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력도는 유지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와 비슷한 시간에 또 한 가지 거대한 이슈가 나왔죠. 이유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을 했다. 거의 뭐 이제 4년간의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오전에는 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항공주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릴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K국장이다 보니까 이벤트가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긴 하나 다만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쉬었고 유럽 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게 되었을 때 항공주들이 또 강세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연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놀자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승인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들의 매수세에도 굉장히 또 많이 붙고 있는 섹터가 항공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항공주들 역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항공주 투자를 할 때 부담스러운 요소는 달러와 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매크로 지표들 봐야 하는 거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달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여행 수요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올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이를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주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토픽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탄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한다라고 하면 LCC 쪽,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 팀장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은 대한항공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T 업종 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를 통해서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에도 4분기에는 성수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YD는 계속해서 9시 개장 방송까지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증시 휴장으로 종목별 이슈와 미증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나칸 FTC 의장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블룸버그는 FTC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년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와 협력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고 준비한 정보 요구서만 수백 쪽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고객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징벌적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또 사이버 보안 및 AI 제품과 관련한 관행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당선인을 말어라고에서 만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불편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커버그는 현재 시간 26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 말어라고를 방문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역시 화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른 오후에 시작된 두 사람의 면담은 저녁 식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메타는 성명을 내고 면담에 대해 미국의 기술 혁신을 위해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도 했죠. 사실 두 사람은 수년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은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나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1년 미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이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하며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메타는 작년 초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복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저커버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최소 2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는 내년에 미국 주식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의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지난 15년간 거의 모든 경쟁자를 앞질렀고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UBS, 바클레이스, JP모건 체이스 등의 분석가들은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미국 주식에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도 위험 요인은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미국 대형 기업에 대한 고평가나 정책 의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국채 수익률 상승도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 AI 혁명은 미국 주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후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주식시장 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잇따라 하락했는데요. 공급망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들 회사 중 다수는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예고한 멕시코의 공장을 갖고 있죠. 다만 페라리는 이번 사태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투자평가사 모닝스타의 분석가 렐라 수스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라리는 모든 제조 공정이 이탈리아 마라넬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얼마의 관세가 매겨져도 타겟 고객과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스키는 만일 미국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3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페라리를 구매하는 것을 막진 못할 것이라고 봤죠. 페라리는 올해 유럽의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크게 앞지르며 성장했습니다. 페라리 주가는 올해 들어서 34% 이상 상승했고 프랑스 르노나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보다도 성장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는데요. 이 휴장 직전에 기술주 낙폭이 좀 과했었죠. 이 매기가 어디로 쏠리나 했더니 비트코인 쪽은 또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자본 흐름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날 우리 증시는 국내 증시 양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쳤습니다. 단 그 폭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깜짝이라는데 제가 포인트를 둔 게 채권 전문가 100명 중에 83%가 동결을 예상했었거든요. 다만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12월 FOMC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가 되고도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아직은 걱정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침체된 내수를 위해 조금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침체된 내수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옮겨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한미 금리 차는 이로써 1.75%로 조금 더 겹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를 움직였었던 테마들도 살펴봐야죠.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겠다라고 각자 도생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테슬라는 제외한다라는 건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요. 이에 우리 관련된 기업들은 반사이익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유럽의 배터리 노스볼트사가 파산을 신청하자 국내 반사이익이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모멘텀도 작용을 했었고요. 2차 전지주 어제 날갯짓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는 2차 전지 신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금감원에서 10곳 중 3곳이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표적 수사를 단행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현재 2차 전지와 전기차 흐름에서는 가치적인 부분, 즉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노팀은 상한가 터치했고요. 금연과 에코프로 BM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제약과 바이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추가로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단 미국 샘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올라오면서 국내 CDMO 기업의 수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도에 ABC, ADC에 대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멘텀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한국은행 예상 밖의 금리 인하 소식 등으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는 한국예자이가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대해서 레캠비 국내에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섹터 내에서는 치매 관련주가 조금 더 돋보이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단에서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셀비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젠백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료와 곡물주, 어제 한미 FTA 농산물 제협상 가능성 부각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료와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특히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도 엮여서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자동차주도 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추가 관세 부각 관련해서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에 저가 매수세가 붙어준 부분이었고요.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모멘텀을 좀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수출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 발언 속에 게임주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게임주는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더 볼 수 있다라는 혜택 역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와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이지소프트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어제장에서 상승 흐름을 좀 가파르게 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짓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북클로징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어제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동안 좀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U자형 반등을 그리면서 곡선 그리며 마무리를 좀 지었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악재는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또 관세라서 오늘 관세와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하면 또 관세 폭탄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관련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세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주가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하는 그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자랑 또 마약 펜타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될 때까지 쭉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중국 쪽에 대해서는 펜타닐의 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멕시코는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최근에 입장을 좀 선회를 한 게 그렇다면 불법 이민자 차단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정 부분 동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시사를 했고요. 캐나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협상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강경하게 입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둘러싸고 일단 국가별로 대응 전략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관세 폭탄 멕시코, 캐나다, 중국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섹터는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자동차와 식료품 업계가 가장
가장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같이 협정을 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관세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계속 진행을 좀 해왔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16%가 멕시코 그리고 7%가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는 일단 멕시코랑 캐나다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멕시코에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우디나 BMW, 혼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 기아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서 여기서 만들고 다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관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은 괜찮을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식료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미국에 있는 농산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90%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판매하고 있던 아보카도의 양을 여기 판매할 수 없다면 그만큼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산물 재배에 쓰이는 이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에서는 원유가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도 원유값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철강과 알루미늄까지 포함했을 때는 물류 비용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긴급회의를 열면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쪽이 기업들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랑 철강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내수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더라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제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2,500선에 대한 공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길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한 7조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하반기 중 최저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매도가 4,900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악재가 좀 더해지면서 마른 걸레를 지금 쥐어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700선이 큰 저항선인 것 같고요. 695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몸을 낮추면서 55,000원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 선 하회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삼바가 100만 원 선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오늘 이 시세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여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여전히 30만 원 선에 대한 공방 펼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네트워킹 행사 예정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 부사장이 에로랑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초에 이벤트 다시 한번 좀 발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HLB는 1%대 강세 보이면서 리가캠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모두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불을 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 중에 한은에서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업종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몰려왔고 그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거래일 만에 황제주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부터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는 다르게 일단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2,500선이 깨진 채로 시장을 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상 체결 때는 상승불을 켜냈지만 지금은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0.02% 하락 출발을 하면서 694포인트 선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시장 안에서는 오늘도 의약품 업종 쪽에서는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오늘도 그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 쪽에서는 0.8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는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품이라던가 섬유의복 쪽에서도 오늘장 안에서는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에서 현재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현재 0.19%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안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낙폭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운수 장비까지 함께 현재는 하락불을 키면서 개장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좀 엇갈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쪽입니다. 코스닥 금융 안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STO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오늘은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조와 유통이 각각 0.3%, 0.0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와 건설이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좀 작아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류 쪽에서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유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군은 모두 다 파란불을 띠고 있고요. 특히나 화학 쪽에서 마찬가지로 0.7%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복제,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까지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과는 꽤나 많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는 1%, 0.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반응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바닥 대비했을 때 17%나 가까운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2,500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에 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더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중국을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안에서는 AI 관련된 걸 더 크게 제한할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HBM은 무조건 그 공급망 타겟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까지도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HBM을 선두로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폭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하반기 디램 매출 같은 경우에는 8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13%가 넘어가는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이 디램으로 추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게 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10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디램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더 크게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1.86% 떨어지면서 이 코스피 안에서는 가장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한은에서 깜짝 금리 인하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름세 크게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만에 황제주를 되찾았지만 오늘은 다시금 그 100만 원 선을 깨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현재 0.23% 낙폭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어제 이가은 앵커가 잠깐 전달해 드렸다시피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차량의 하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던가 관절 쪽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봇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무리를 어느 정도는 덜 수가 있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HLB와 리가캠 바이오 쪽에서만 현재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못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0.3% 오히려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그동안 강세를 쭉 이어왔다가 오늘은 거의 1%에 가까운 낙폭을 각각 형성을 하고 있고요. HLB와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상승을 켰습니다. 어제는 HLB가 그래도 하락폭을 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부를 키면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줄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열어서 얼만큼 지금 변동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을 필두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지금 하락부를 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오션이 2%대, 삼성중공업이 0.93%대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장 자체가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받아서 내려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혹은 뭐 LNF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제조업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이게 된다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전기차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동안 우려감이 있었던 게 2차 전지 업종이었는데 그래도 이 말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종이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적었던 레드스테이트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로 어느 정도 판세가 뒤집히게 되면서 전기차 판매 가능성이 더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안에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스페이스 X에 방열제 샘플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나노팀의 이 개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기기나 이 기계 안에서 열을 흡수를 해서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물질인데요. 이게 나노팀께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는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4년여간 이어졌던 합병 절차가 드디어 이 대장정에 막을 내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EU에서 이제 지난 밤에 합병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EU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합병 승인 소식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항공 쪽에서는 탄력성이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안에선 4%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해운주 HMM은 2.26% 그리고 한진칼이 현재 1.61%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먼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다 내리고 있어서 사실 드릴 말씀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오늘 선물 시장 확인해 봤을 때도 또 매도가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오늘 특별한 또 미국 증시가 좀 어제 추수감사절로 좀 휴장을 좀 했고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비교적 양호한 수급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는데 시초에 오늘 외인 물량들에 대한 투매 이 부분이 명확하게는 외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증시의 탁금이 최근에 5조 원대 미만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5조 원대 초반 그리고 5조 2천억까지 어제 올라가는 걸 좀 봤는데 일단 방향성들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외인의 수급 개선들이 어떻게 좀 방향을 좀 틀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아직까지 미국발 이 노이즈 이슈가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시총상위 종목들인 뭐 이 반도체 섹터죠. 그러니까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가 정확하게 이 리스크 해소를 좀 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전에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서도 뭐 인텔과 마이크론이 해당되는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한 지위에서 어떤 이런 피해도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바이든 임기 말에도 사실 이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결정들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최근에 뭐 TSMC가 보조금 지급 협상을 좀 조속하게 좀 마무리를 했었고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남은 상태인데 임기 내에 만약에 이게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출범되는 그 시점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일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액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도 미국 자사의 기업도 이렇게 보조금에 관한 어떤 정책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국내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표명되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이 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던 반도체 섹터가 해당돼서 세공제액들이 축소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게 수익 지표에 관련된 일부 훼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수급 공백을 좀 메꿔졌는데 오늘 시초에는 뭐 같은 기류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지수에
하락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로 오늘은 거의 다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상승 종목 찾기가 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도 사실 좀 말라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모두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물 역시 외국인 투자자는 마이너스권 지켜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략을 좀 세우자라고 하자면 이번 네. 주 봤을 때 테마주만 봤을 때 한 14개, 15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테마주의 수급이 빠르게 붙고 있고 또 빠르게 수급도 이동을 하고 있어서 지수도 제한되어 있고 파생도 아무래도 숏 물량이 좀 더 많다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장 베스트 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수급 공백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다. 일부 최근에 증시 예탁금들이 감소하게 된 원인들은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단기 유동성들이 그 시장 쪽으로 좀 이어졌고 그리고 미국 증시 이탈 부분들은 일부 가속화는 좀 있었지만 시장의 어떤 큰 영향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외인 수급이죠. 외인의 지속적인 이탈세가 사실은 어떤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좀 원인이 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기조가 얼마만큼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때 당선 초기부터 코스피 지수와 연동 관계를 좀 봤을 때는 당시에 11월 시점에서 한 2주에서 많게는 3주 정도의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12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더 완화되는 구간에 오히려 지수가 좀 반등을 좀 일어났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악재들이 사실 11월 주까지 좀 많이 선반영이 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 타이틀이 남은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칩스법 노이즈,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의 IRA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리스크. 크게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주가 상승의 어떤 걸림돌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는 과거부터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장기적인 어떤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관세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저는 많이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 시점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 테마성 수급들이 많이 붙잖아요. 뭐 히토류라든가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소형 방산주 같은 종목도 어제는 사료 곡물주가 좀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에 좀 너무 뇌동매매하면서 뭐 투자를 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 안목에서 지금 많이 빠진 과대 낙폭 구간에 좀 형성되고 있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대형주 종목 중에서 저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큰 기업들, 실적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유사하고 여기에 관련된 뭐 배당 성향들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시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리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어제 깜짝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서 제약바이오 좀 살펴볼게요. 그나마 좀 호재에 좀 반응 안 하고 있다가 어제는 조금 반응이 좀 있었고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트럼프든 어떤 당선인이 되더라도 수혜받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바람잘 날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무장관의 러트닉을 인수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강경한 대중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CDMO 쪽 기대가 되는데 마침 이제 올해 안에 상원도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네. 이벤트 앞두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지금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배경들의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들. 이분이 11월 달에는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안도를 좀 했는데 12월에 미국이 좀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그런데 지금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IB 업계들은 12월에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번 10월 PCE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에는 좀 부합을 했지만 수치는 높았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연준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가 했어요.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적절한 어떤 속도 지원은 좀 필요하다는 관점 내비쳤기 때문에 이게 당장 좀 12월에 좀 적용이 될지.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했죠. 금리 인하의 점진적 속도 조절을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12월에 금리 인하 때는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수급 위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크게 빠졌고, 이후에 노이즈 이슈가 좀 더 일부 해명을 통해서 해소가 좀 되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이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악재가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뭐 진정은 좀 됐지만 명확하게 또 수급 반등을 좀 강하게 좀 이뤄내지 못했던 측면들. 그런데 우리가 CDMO사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이유 없이 같이 동반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폭들이 좀 다르다는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이가 좀 있다면 돈을 벌고 있는 쪽과 돈을 아직 벌지 못한 쪽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내년도 캐파 증설에 관련된 어떤 언급을 좀 했었고, 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들은 오히려 상원 본회의 통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임박한 생물보안법의 수혜 관점에서 최근의 어떤 조정은 저는 뭐 강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상승 부분 때문에 99만 5천 원까지 좀 올라왔지만, 제가 그때 한 93만 원 미만에서 적절한 매수 구간이라고 좀 강조했듯이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폭은 0.11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비해서 그나마 수급적으로 좀 견조한 측면들 좀 고려해 봤을 때 하락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종목 선정할 때 있어서는 펀드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체크를 좀 해보면 투톱이 일단 오늘 흐름 봤을 때는 뭐 거의 반도체는 끝난 것 같은 분위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16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디램 전망도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돼야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럼 지금 굳이 우리가 반도체를 왜 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가지고 가야 할 매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인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는 가정이라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연동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1위와 2위 종목들이 여기서 40% 이상 급락을 또 한다라고 좀 가정했을 때 우리의 지금 연동 지수로 봐면 코스피가 한 2,20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 관점에서는 대형주기 때문에 시총이 떨어지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 현재 사실 이 과도한 하락 부분들은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이미 3분기를 좀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선반영을 좀 이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좀 잡고 자사주 카드라는 부분들, 어제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정책을 좀 발표하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지만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는 데는 저는 좀 공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과연 추세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을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국면들은 좀 맞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저는 그래도 좀 낮아진 주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뭐 내년도에 대한 이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들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했던 내용들은 내년도 메모리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데, 걱정인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중저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어차피 가격 하락은 좀 예상을 됐는데,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DDR5라든가 DDR4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도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과거 반도체 업황이 불안기 좀 있었을 때 단순하게 이 재고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고를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익 훼손도는 과거의 업황 우려감들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견조한 AI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이 저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뭐 다음 이 HBM4에 좀 적용되고 있는 루빈의 출시 지원 관련된 노이즈, 최근에 블랙에 관련된 양산수율 문제,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현재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칩스법에 관련된 방향성이 나쁘든 좋든 어찌됐든 좀 결정이 좀 되면 오히려 추세를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좀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연기금이 3거래일 정도 제외하고는 쭉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저밸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도는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칩스법이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 중에 NC소프트가 있어서 네. 머스크, 게임, 연결을 좀 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대통령이 2명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제 머스크의 입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이제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또 NC소프트가 AI 게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서인지 외국인이 좀 담아가는 것 같거든요. 게임 전반적으로 이를 계기로 좀 훈풍을 같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좀 어제 좀 발표를 좀 했었고,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기술 활용이 되고 어떤 형식으로 좀 구현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움직였던 것들은 컴퓨터스 홀딩스예요. 이게 AI 관련된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찌됐든 IP가 필요하고, 미국 안에서 이 다량의 좀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 이력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다가 일부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뭐 크게 수급적인 어떤 반영들은 좀 미미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좀 바라보는 이 게임주의 이 뷰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도 굉장히 좀 낮아진 점, 그리고 신작 출시가 과거만큼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흥행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부진하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극화가 좀 심한 것이고요. 크래프톤이라든가 뭐 넷마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뭐 매출 성과도 좀 굉장히 좀 좋았고,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내년도 신작 게임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유효한데, 지금 뭐 펄어비스라든가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 대비에 대해서 주가 하락 폭들은 컸지만 실적도 크게 좀 훼손된 상태에서 다음 이 출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으면서 최근에 저점 반등을 좀 일어났다는 차이가 좀 있는데,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12월 초중순에 지금 붉은 사막에 관련된 정식 출시일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좀 판호를 발급받았던 리니지 모바일 2 버전이 과연 이제 중국에서 초기 흥행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향후에 AI 기술을 좀 활용한 게임의 어떤 제작 형태라든가 구현 방식들이 좀 더 구체화된 시점이라면 동반적인 어떤 수급은 긍정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동반적인 수급은 가능하다라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NC소프트 상단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귀 금속입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수출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좀 더 약화되고 완화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를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CNMC가 브라질 히토류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하면 또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꺼내드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도 엔터 게임주들 좀 살펴봤고, 방금도 게임 추가적으로 함께 좀 체크해봤습니다. 관세 부과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콘서트 관련해서 이벤트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상방에 룸이 좀 열려 있을지 이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시죠.
네, 세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마찬가지로 엔터처럼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섹터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흐름이 완전히 수급이 좀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서 지금 11월 8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하는 포지션 현재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님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엔터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수급적인 공백들, 수급적인 유입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4대 엔터사들의 이 차트 흐름들이 정별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좀 잡았고 기대 요인들이 아직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사실 이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죠. 해당 대선은 어도와는 뭐 갈 수 없다. 그리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겠다. 위약금도 뭐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강경한 메시지가 좀 나오고 나서 오늘 하이브가 한 6%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디오이구도 한 5%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엔터주들이 좀 일부 좀 조정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JYP라든가 뭐 YG, SM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내지는 한 1%대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도는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이게 어제에 관련된 이 기자회견들이 오늘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들을 우리가 좀 리뷰를 해보면 전반적인 어떤 4대 엔터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좀 있었고 여기서는 뭐 SM이라든가 하이브 그다음에 뭐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개별적인 어떤 실적 구조가 좀 달라졌는데 하이브랑 SM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5.4% 그리고 73.6% 정도 감소를 좀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유일하게 좀 적자 전환을 좀 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훼손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JYP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 20% 정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던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JYP의 사실 상승 탄력도가 좀 더 강하게 붙었던 모습으로 좀 이어졌고 지난해 뭐 관련해서 크게는 뭐 3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던 뭐 연예계 뭐 마약 스캔들이라든가 뭐 블랙핑크에 관련된 재계약 노이즈 이슈 뭐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의 사실 엔터사에 대한 수익 지표 감소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어졌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올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더욱더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수급 기대감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한된 수급이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 그다음에 뭐 투자자들 굉장히 좀 피로감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사기만 하면 물리니까 사실 어떤 종목 좀 사야 될지 좀 방향성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가 좀 대안이 됐다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수혜 관점에서는 4분기에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공백은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3분기보다 4분기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콘서트 같은 일정들 좀 많고 해외 투어 같은 일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MD 상품에 대한 매출 연동 효과까지 좀 이어지면서 실적의 개선 기대감을 일부 좀 노려볼 수 있겠고 가장 큰 주가 상승 원인들은 내년도죠. 내년도 완전체 활동이 좀 예상되고 있는 슈퍼 IP가 총출동하는 해죠. 뭐 BTS의 완전체 활동, 뭐 블랙핑크라든가 그 이외에 뭐 쉬고 있던 주력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함께 활동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K-팝의 재확장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 부분, 글로벌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좀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들은 낮아진 주가에서 점진적 수급 유입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섹터 함께 좀 들어봤고요. 엔터 확인해봤고 한 가지는 또 히토류였습니다. 네. 지금 미중 고래 싸움에 어쨌든 히토류가 중국을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반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전이 될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시총이 좀 작고 변동성도 커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분위기상 좀 짧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도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정점을 좀 달릴 때 나오는 카드였는데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중요한 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즉 숫자가 좀 나왔나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히토류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닌데 히토류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르거나 개발에 관련된 이슈 내지는 뭐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연결돼서 주가만 좀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매매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뭐 단타도 소위 무리가 많은 뭐 재료 매매도 뭐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용이한데 길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수급의 연속성들은 굉장히 좀 이 사이클 주기가 좀 짧기 때문에 뭐 많아야 하루 이틀 이 정도에서 저는 뭐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해당되는 이 정책 기조가 좀 더 극도의 어떤 상황으로 좀 이어지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한다든가 미국에 대한 어떤 강경한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테마의 연속성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많은 비중보단 적은 비중으로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도 아니고 뭐 직접적인 수혜 받는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짧게 마무리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쪽도 한 가지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11월 들어서 11월 8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모두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위치,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궁금해요. 지금 입장표를 끊는 초입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산 중거리에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이버 주가를 좀 잠깐 제가 좀 볼 텐데요. 지금 사실 네이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네네. 주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합권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월봉 주가를 좀 봤을 때 이전 고점이 2021년도 7월 46만 5천 원대에 맞아요. 대비해서 현재 월봉 주가가 과연 좀 오른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월봉상의 바닥. 주가를 좀 봤을 때는 글쎄요, 네이버가 사실 고점 대비 오른 것이 있을까? 그런데 실적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뤘죠. 다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배경이 일본의 라인야오 사태가 아직 리스크가 명확하게 좀 해소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려감들은 상당히 선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도에 AI 기술을 좀 접목했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상용화 내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매출의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실적의 기대치가 좀 높다는 부분. 그래서 AI 테마와 지금 내년도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이 골고루 좀 병행된 현재 어떤 우상향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에 대한 주가 부담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낮은 구간의 주가는 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좀 최근에 단기 피로감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야후 사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상방에 대한 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보다는 빠르게 올라온 만큼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여파가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부추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단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가 화학군의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실적 부진에 빠진 면세 사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해외 면세점 일부의 철수를 검토하는 등의 자구 계획을 내놨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조 원 이상이었던 투자 규모를 2026년까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롯데는 최근 실적이 부진한 면세 부문의 변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자회사인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4.77% 내린 19만 3,9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폭을 6%대까지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 멤버들은 전날에 어도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 한다라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된 데 이어서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올해 안에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지수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 사실 오전 중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 금리 인하 더불어서 이 경기 성장률에 있어서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다라는 이 시장에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이 1.52%나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2,46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이 700선에 어느 정도 다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1.48%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68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메마른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현재 외국인 여전히 이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의 폭이 2,844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까지 함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34억 원 매도를 이어갔는데 개인이 3,574억 원을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종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849억 원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그 낙폭을 더 부추기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25억 원 매도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168억 원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르는 업종이 몇 개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화학에서 2.6%로 거의 정말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품도 1%가 훌쩍 넘어가고 있고 반면에 종이목재 안에서만 1.6%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전자라던가 기계 쪽에서 2%가 넘어가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가 현재 1.49% 하락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고 금융이 가장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1.9% 가깝게 하락폭, 이어서
제조와 기타 서비스가 1.4%, 1.2%입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섬유 의료 쪽에서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고 있지만 그래도 화학에서 2.14%나 강한 압력을 누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8%, 1.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1.98% 거의 2%가량 떨어지면서 54,4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래도 그 낙폭 자체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입니다. 1.18%로 159,200원 선이고요. 엔솔이 지금 3%대로 가장 강하게 떨어져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로 지금 현재는 주가가 99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어서 1.14%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알테오제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다 하락불을 여전히 켰지만 여기서 그래도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0.7%가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LB와 리가켄바이오가 개장 당시에는 상승불을 켜고 있었지만 지금 HLB 쪽에서 2%대 강하게 누르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3.8%, 3.3%로 지금 3%가 훨씬 더 들어가는 강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목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이 R&D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자금의 융통성이 생기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는 하락불 같이 켜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안에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킬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있었는데 어제장 안에서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05%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치료제인 다잘렉스의 이 바이오시밀러, 이 CTP44에 유럽 인상에서 3단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CTP44가 이 원래역인 다잘렉스와 효과와 안정성이 비슷한지 이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새 약이 암로제정인데 이것을 허가를 또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 2가지와 그리고 고지혈증 약 1가지를 이렇게 3가지로 합친 약인데요. 한 번에 이렇게 또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환자들이 약을 더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안에서는 좀 많은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만 0.58%, 0.21% 상승불을 킨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군 모두 다 하락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밥콕그룹과 지금 잠수함 수출 파트너십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 크게 지금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라트비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한 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에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북클로징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큰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현물, 선물 모두 다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스피 2,500선 붕괴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도 또 더 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더 빠르게 테마가 순환 좀 돌고 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